미국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미 국방부 기술전략 분석관 카일 스톤. 그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브리핑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은 5년간 5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인텔은 공장 가동을 3번 연기했고 첨단 공정 수율은 70%대에서 멈춰섰죠. 한국, 조립이나 하는 나라 아닌가? 미 상원 무역위원회 수석보좌관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후 한국 평택 삼성 캠퍼스를 직접 밟은 검증단이 마주한 숫자. 수율 92.4%. 그 화면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검증하러 온 자가 보고서가 아닌 고백문을 들고 돌아갔다는 것. 대체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초,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27시간의 비행이었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출발해 도쿄 나리타를 거쳐 서울까지. 비즈니스석이었지만 등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따가웠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스테이크는 고무처럼 질겼고 와인은 싸구려 식초 맛이 났어요. 하지만 그런 불쾌함보다 더 강하게 저를 지배하고 있던 건 일종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기술전략 분석관 카일 스톤입니다. 47회를 살았고 그중 20회를 반도체와 공급망 분석에 바쳤죠.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았고 인텔에서 5년, 국방부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수십조 원의 예산을 움직이고 제 서명 하나가 동맹국의 기술 등급을 결정하죠. 이번 출장의 목적도 그 연장선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직접 검증하는 것.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출장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삼성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도요. 하지만 제가 워싱턴에서 봐온 수백 건의 보고서들, 그리고 제가 직접 발로 뛴 애리조나의 인텔 공장과 대만 TSMC 팹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한국은 그저 거대한 조립 기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설계는 미국이 하고 핵심 장비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이 만들고 소프트웨어와 설계 툴은 전부 미국 거잖습니까? 한국은 그걸 받아서 찍어내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요. 거대한 하청업체. 그게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한국인 2명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스톤 분석관님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발음이 의외로 깔끔했어요. 억양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묘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환영하러 나온 게 아니라 감시하러 나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죠. 긴장하고 있군.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그들은 제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 오후 2시에는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방문. 모레는 이천 SK 하이닉스 단지 투어. 마지막 날은 자유 일정.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거지. 전형적인 쇼윈도 투어야. 뻔하군.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했어요. 한강 위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하게 뻗은 왕복 8차선 도로,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도로 위 차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상하이의 푸둥 야경도 이랬고 도쿄 긴자의 불빛들도 이랬으니까요. 겉모습이야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잖습니까? 유리와 콘크리트와 LED 조명. 돈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풍경이에요. 진짜 실력은 그런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비행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호텔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워싱턴에서 가져온 기밀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율 추정치 72에서 75%. 3나노 공정 안정화까지 예상 소요 시간 최소 2년. 핵심 장비 자체 개발률 18% 미만.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하나같이 일관됐습니다. 양산 능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 주권은 없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제가 알고 있던 대로였죠. 한국은 미국과 유럽, 일본이 만들어 놓은 기술 생태계 위에서 조립과 양산을 담당하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장관이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출장은 길어야 사흘이면 끝날 거라고요.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 보고서를 쓰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죠. 상원무역위원회의 리처드 브래들리 보좌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 보고서가 그 근거가 될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 불쌍하군.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착각이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기정통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가득 채워 넣었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당당하게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막서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8살의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이 제 인생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청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LED 패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기술 성과들을 보여주는 홍보 영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나 쇼부터 시작이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 끝에 장관실이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어깨를 펴고 안으로 들어섰죠. 그 순간 창가에 서 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막서현 장관. 첫인상은 솔직히 의외였어요. 38이라고 들었는데 더 젊어 보였거든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군더더기 없는 감색 정장, 그리고 날카롭지만 차분한 눈빛. 정치인 특유의 과장된 미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스톤 분석관님. 영어였습니다. 발음이 아주 유창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환영의 온기가 없었죠.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시작하는 CEO 같은 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대로 말문을 열었어요.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실제 기술력을 검증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공급망 안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죠. 협력 파트너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저는 일부러 협력 파트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어조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죠. 검증 대상, 관리 대상, 그런 뉘앙스요. 박 장관은 제 말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검증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스톤 분석관님,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죠. 한국은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심장이 살짝 뛰었어요. 예상치 못한 직구였거든요. 지난 50년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있었죠.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움과 종속은 다른 겁니다. 박 장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분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3나노 공정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이건 SK하이닉스 이천 단지의 HBM 생산량이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셨죠?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혼자 중얼거렸던 그 말을요. 물론 그녀가 그걸 들었을 리는 없죠.
하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가동률, 수율, 생산량. 한눈에 보기엔 인상적인 수치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종이 위의 숫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장이에요. 실제로 돌아가는 라인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박 장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라고 부르기엔 너무 옅었지만 분명 뭔가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오늘 오후 평택 캠퍼스로 모시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을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등 뒤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톤 분석관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합니다. 단, 우리 방식대로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쾌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죠. 저를 저렇게 정면으로 마주보고 말하는 관료는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의 동맹국들, 일본이든 독일이든 보통은 저에게 훨씬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배짱은 있군. 하지만 배짱만으론 기술을 대신할 수 없지.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평택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를요. 서울에서 평택까지는 약 1시간 거리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까 박 장관과의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녀의 단호한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인정하긴 싫지만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말로야 뭔들 못하겠어. 중요한 건 현장이야. 평택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처음엔 그냥 물류 창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규모가 심상치 않았죠. 차가 정문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솔직히 예상 밖이었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거대한 흰색 건물들이 지평선 끝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동, 두 동이 아니었어요. 10개가 넘는 초대형 팹이 마치 작은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건물 하나하나가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자율주행 물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고요. 안내를 맡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삼성평택 캠퍼스 총괄 전무라고 했어요. 52살이라던데 얼굴에 표정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무뚝뚝하다 못해 차가워 보일 정도였죠. 스톤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그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손이 굳은 살로 단단했어요.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먼저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 캠퍼스에는 3나노 이하 첨단 공정 라인이 24개 가동 중입니다. 이곳 한 곳에서 전 세계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30% 이상이 생산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크기가 크면 뭘 해? 수율이 낮으면 다 쓸모없는 거지. 김 전무의 안내를 따라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이나 거쳤어요. 휴대폰은 물론이고 시계까지 맡겨야 했죠. 정전기 방지 가운을 입고 특수 신발을 신고 에어샤워를 2번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중앙관제센터였어요. 거대한 원형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고 수백 개의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김 전무가 중앙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게 현재 가동 중인 모든 라인의 실시간 현황입니다. 생산량, 수율, 장비 상태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죠. 저는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이 깜빡이며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 순간 저는 그 숫자들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대신 저는 질문을 던졌죠. 인상적인 시설이군요. 하지만 김 전무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이 장비들,
EUV 노광기 말입니다. 전부 네덜란드 ASML 제품이죠? 김 전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검사 장비는 미국 KLA 것이고요. 식각 장비는 램리서치. 이온 주입기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제가 틀렸나요?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순수하게 한국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물요? 아니면 저 엔지니어들의 가훈인가요?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런 반응이 나오면 제 판단이 맞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김 전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감정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스톤 분석관님, 장비는 도구입니다. 네. 같은 붓을 쓴다고 누구나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내일 클린룸에 들어가시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다시 한번 거대한 팹들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그 흰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크기에 속지 마, 카일. 내일 숫자를 보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택 캠퍼스로 다시 향했습니다. 전날 밤 호텔에서 잠을 설쳤어요. 김 전무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같은 붓을 쓴다고 누구나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볼 작정이었죠. 오늘은 반드시 약점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캠퍼스에 도착하자 김 전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 옆에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죠.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스톤 분석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선임 연구원입니다. 오늘 클린룸 투어를 안내할 겁니다. 최서연. 34살이라고 했던가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하지만 그 맑은 눈 속에 뭔가 단단한 게 있었죠. 긴장하거나 위축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분석관님. 영어에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어제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전신 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흰색 우주복 같은 거였죠. 장갑, 마스크, 고글까지 착용하고 나니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에어 샤워를 3번 통과했고 마지막 문을 열기 전에 정전기 측정까지 받았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공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클린룸은 거대했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끝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넓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압도한 건 크기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장비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온 것 같았죠. 아니, 그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노란 조명 아래로 EUV 노광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기계. 대당 가격이 4천억 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었죠. 그게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세어본 것만 20대가 넘었습니다. 최 연구원이 앞장서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구역이 3나노 공정 핵심 라인입니다. EUV 노광기가 24대 가동 중이고요. 이 라인 하나에서 하루에 웨이퍼 3,000장 이상이 처리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숫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앞의 광경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장비와 장비 사이를 자율주행 로봇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웨이퍼를 담은 캐리어를 운반하는 로봇들이었죠. 속도가 일정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서 있는 엔지니어들. 방진복을 입고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묵묵히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그저 지켜보고 확인하고 미세 조정을 할 뿐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 장비 앞에 섰습니다. EUV 노광기였어요. 유리 너머로 자외선 레이저가 깜빡이고 있었죠.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보다 작은 회로를 새기는 빛.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기술이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 연구원이 옆에 다가와 말했어요. 저 장비가 한 번 작동할 때마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 패턴이 새겨집니다. 오차 허용 범위는 0.1 나노미터 이하예요.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정밀도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 연구원, 이 장비들은 전부 ASML 제품입니다. 한국이 직접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맞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지만 분석관님.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무례하게가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요. 이 장비를 이 정밀도로, 이 속도로, 이 규모로 돌릴 수 있는 곳이 세계에 몇 군데나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비를 사는 건 돈이면 됩니다. 하지만 장비를 제대로 쓰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건 그겁니다. 노하우요. 클린룸을 나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분명 2시간도 안 걸어 다녔는데 마라톤을 뛴 것처럼 피곤했어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무도 최 연구원도 말을 걸지 않았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진짜 충격은 다음 날 관제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클린룸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을 자면서도 그 노란 조명과 고요한 정적이 꿈속에 나타났죠.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카일. 아직 결정적인 건 못 봤어. 맞았어요. 시설이 크고 장비가 좋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 수율. 생산한 칩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의 비율이죠. 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쓰레기를 만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가져온 보고서에는 한국의 3나노 공정 수율이 72에서 75%로 추정되어 있었어요. 나쁘지 않은 숫자지만 압도적이라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죠.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도 비슷했고요. 양산 능력은 있지만 최첨단 공정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숫자를 직접 확인할 참이었어요. 평택 캠퍼스 중앙 관제실. 어제 잠깐 들렀던 그 원형 공간이었습니다. 김태준 전무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도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에 묘한 자신감 같은 게 보였죠. 분석관님, 오늘은 실시간 생산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보다 엔지니어들이 더 많았어요. 20명은 좋게 돼 보였죠. 모두 각자의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김 전무가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저 화면에 현재 3나노 공정 라인의 실시간 현황이 표시됩니다. 생산량, 불량률, 그리고 수율이죠.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깜빡이며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생산량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 웨이퍼 3,000장 이상. 하지만 저는 그걸 보러 온 게 아니었죠. 수율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엔지니어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커다란 숫자가 떠 있었어요. 92.4%.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봤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김 전무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현재 3나노 공정 라인의 평균 수율입니다. 지난 30일 기준이에요. 92.4%. 제가 가진 보고서보다 거의 2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건 추정치가 틀렸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잠깐만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실시간 데이터가 맞고요? 네. 지금 이 순간 가동 중인 라인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조작된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스스로도 느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엎는 숫자였으니까요. 김 전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분석관님, 이 관제실에는 지금 23명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뜨는 숫자는 이들이 매일, 매시간, 매분 확인하는 데이터예요. 이걸 조작하려면 23명 전원이 공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숫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요. 그들에게는 외국에서 온 검증자의 의심 따위보다 눈앞의 데이터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까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워싱턴에서 가져온 보고서, 전문가들의 분석, 제 20회의 경험. 그 모든 게 눈앞의 숫자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톤 분석관님, 저희는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드린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 이번에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죠. 관제실을 나오는데 최서연 연구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분석관님,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죠. 차에 올라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제가 믿었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를 시켰어요. 얼음 없이 스트레이트로요. 한 모금 마셨는데 맛을 모르겠더군요. 혀가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혀가 아니라 머리가 마비된 거였죠. 92.4%.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관제실의 그 커다란 화면, 파란 배경 위에 떠있던 하얀 숫자들.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을 단 세 글자가 무너뜨렸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워싱턴 번호였어요. 리처드 브래들리. 상원무역위원회 수석보좌관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일, 나야. 어때? 예상대로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과장을 확인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였죠. 리처드, 나 지금 좀. 뭐야, 시차 적응 안 돼. 빨리 정리해서 와. 관세청문회가 다음 주야. 내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알겠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위스키를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적어도 뭔가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갈색 머리, 날카로운 눈매, 검은 재킷 차림이었죠.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카일 스톤 분석관님이시죠? 영어였습니다. 미국식 억양이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는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에밀리아 로렌조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략 연구소 소장이에요. 작년 SEMI 컨퍼런스에서 뵌 적 있죠.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행사였죠. 그녀는 패널 토론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 기억납니다. 여긴 무슨 일로? 같은 이유로 왔어요. 평택 캠퍼스 방문. 저도 오늘 다녀왔거든요. 저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에밀리아는 바텐더에게 마티니를 시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스톤 분석관님? 물론이죠. 우리가 졌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미국이 졌다는 뜻이죠. 적어도 첨단 반도체 양산에서는요. 에밀리아는 마티니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주요 팹을 전부 돌아봤어요. 대만 TSMC, 애리조나 인텔, 독일 인피니온, 일본 라피더스. 그리고 오늘 여기 평택을 봤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스톤 분석관님, 저도 오늘 수율 데이터를 봤습니다. 90% 이상이더군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저희 연구소의 추정치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게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우리가 뭘 잘못 본 걸까요? 에밀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거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장비는 다 수입품이니까 핵심 기술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얘기였어요. 에밀리아는 마티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비를 만드는 것과 장비를 완벽하게 운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이에요. 한국은 후자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그리고 그 격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의 경험과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쌓아온 노하우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이틀 동안 본 것들이 전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클린룸의 그 완벽한 정적, 관제실 엔지니어들의 묵묵한 집중, 그리고 화면 위의 숫자들. 로렌조 소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밀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협력하는 게 현명해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녀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내일 제네바로 떠나요.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가 떠나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위스키 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숫자 앞에서 제가 가진 자존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가면서 결심했어요. 내일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만나보자고요. 최서연 연구원.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여기까지 온 걸까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택 캠퍼스로 다시 향했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는 방문이었어요. 전날 밤 김태준 전무에게 연락해서 최서연 연구원과 따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부탁했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흘 전 이 길을 처음 지나갈 때와 지금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그때 저는 검증자였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 보고서에 적으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뭘까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었어요. 검증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언가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저 혼란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캠퍼스 정문에서 최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방진복 대신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에 청바지. 처음 봤을 때의 단정한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죠. 분석관님,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캠퍼스 안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라고 했죠. 창밖으로 거대한 펩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그녀는 녹차 라떼를 시켰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최 연구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녀가 살짝 눈을 깜빡였어요. 예상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요? 사흘 동안 이곳을 보면서 계속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클린룸에서 본 엔지니어들, 관제실에서 본 사람들. 다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마치 수도승들처럼요. 최 연구원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분석관님,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70년대에 구로공단에서 일하셨어요. 몽제 공장이었죠. 하루에 14시간씩 재봉틀을 돌리셨대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무언가 깊은 게 있었어요. 그때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티셔츠요. 미국 사람들이 입는 싸구려 티셔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최 연구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일했어요. 자식들은 더 나은 걸 만들게 해주려고요. 저희 세대는 자동차와 휴대폰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어려운 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석관님이 물으셨잖아요. 왜 이 일을 하냐고. 대답해 드릴게요.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생존이에요. 생존이요? 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요. 이런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해요. 남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것. 대체 불가능한 것.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반도체가 그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 칩 없이는 자동차도 휴대폰도 무기도 못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말로 떠들어서 얻은 게 아니라 30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쌓아온 거죠.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생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반도체를 그냥 산업으로, 경쟁으로, 숫자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존재 이유였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최 연구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 압박감, 이 책임감. 매일 이걸 짊어지고 사는 게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밝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팹 건물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겠죠.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 각오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각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보고서는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8장 검증이 아닌 고백.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빈 화면만 바라봤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보고서 제목을 적어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기술력 검증 보고서. 그렇게 시작하면 됐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해발 1000m 상공이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태평양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계속 평택의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클린룸의 노란 조명. 관제실의 파란 화면. 92.4라는 숫자. 그리고 최서연 연구원의 눈빛. 생존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덜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쉬자. 보고서는 내일 생각하자. 하지만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리처드 브래들리. 그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검은 코트 차림의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평소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카일, 고생했어. 어때? 예상대로였지?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리처드, 나 지금 좀 피곤해서. 알아. 근데 청문회가 사흘 앞이야. 간단하게만 브리핑해줘. 한국 수율이 70%대라고 확인했지? 그 숫자만 있으면 관세 카드 꺼낼 수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그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 수율은 70%가 아니야. 뭐? 그럼 얼마인데? 92% 이상이야. 리처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뭐라고? 카일, 농담이지? 내가 직접 봤어. 실시간 데이터를. 조작이 아니야.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럼 우리 보고서가 전부 틀렸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렸어. 완전히. 공항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어요. 카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청문회에서 뭐라고 말할 건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거야. 미쳤어? 그러면 관세 정책 전체가 흔들려. 위원회가 가만히 있겠어? 리처드.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나는 20년 동안 숫자를 분석해왔어. 내 보고서 하나로 수십조 원이 움직였지. 그런데 이번엔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거짓 보고서를 쓸 순 없어. 그건 내 직업의 기본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건 미국에도 손해야. 리처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죠. 그럼 대안이 뭔데? 협력이야. 협력?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적어도 지금은 한국과 손잡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게 맞아. 그게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이익이야. 차가 워싱턴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죠. 사흘 후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이번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기술력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한미 반도체 협력 전략 제안서로요. 밤새 글을 썼습니다. 평택에서 본 것들, 관제실의 숫자들, 에밀리아의 말, 그리고 최서연 연구원의 이야기. 전부 담았어요. 숨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새벽 5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검증하러 갔던 자가 고백을 들고 돌아왔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엔터키를 누르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평택과 달리 고요했죠.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검증자가 아니라 협상 파트너로서.